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종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 관련 소식 들으셨죠? 과연 세기의 재판이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 재판을 세기의 재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삼성이 언제까지 지금의 삼성일 수 있을까요? 2년에서 5년 정도 남았지 않겠습니까?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중국은 2년 안에 삼성을 잡겠다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잠시 추월한 두 넋을 놓고 있는 사이에 중국이라는 블랙홀이 만들어졌고 지금 빨려 들어갈 태세입니다. 둘째, 이제 더 이상 대기업들에게 손 벌리지 마십시오. 정치권, 특히 말입니다. 더 이상 기업에게 협조하라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론도, 스포츠계도, 전체 경제활동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투명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영하십시오. 정치권 그 누구가 돈을 요구하거나 권력을 행사하라 하면 국민들에게 다 이야기하십시오. 국민이 지켜줄 겁니다. 셋째, 이제 우리가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대기업은 대기업답게 기업 윤리와 사회 책임에 대한 그 목표를 분명히 찍고 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삼성 재판이 세기의 재판인 이유여야 하지 않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하셨다죠. 네 번째 통화인데요. 어떤 대화 나눴을까요? 1부에서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바른정당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진수희 최고위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요즘 전국을 다니시며 이 바른정당 주인 찾기 캠페인 하고 계신다는데 진수희 최고위원과 함께 바른정당의 앞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요.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는 말씀 드렸는데 3부와 4부에서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혜 교수 그리고 이정열 전 부장판사 모시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의미와 파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우리 경제, 정치 걱정하시니까 문자 보내주십시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늘 우리가 일본을 표현할 때 가깝고도 먼 이웃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죠. 이웃 사촌이 좋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과의 관계는 우리 한국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명히 가까운 사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셨다는데 북핵 문제 관련해서 공조체제 재확인하고 또 강제징용 문제 또 위안부 문제 아마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전화통화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먼저 제의한 내용이라고요. 이 전화하자라고 하는데요. 예, 원래는 그 15일에 통화를 예. 그쪽에서 요청해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예. 오늘이 된 것입니다. 예. 네 번째 통화였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과 소통이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많이 돌아갔고요. 예. 일본 내에서. 예. 그래서 외교의 도르바그를 마련하고 싶다. 네.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문제가 아무래도 위안부 협의 문제도 네. 합의 문제도 있고 또 네. 요새는 강제징용 문제가 일본 예. 내에서 좀 더 화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이 예. 아베 총리로서는 오히려 선수를 치고 좀 선제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고 싶다. 네. 이런 게 지지율을 위해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국과의 대화 가운데 이제 아베 총리가 좀 노리고 있는 지지율 상승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번 두 정상 간 통화 내용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 뭐였습니까? 역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예. 먼저 압력하고 제재를 예. 강하게 하지만 네. 최종적으로는 대화 그리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데 일치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하고의 대화를 위해서 네. 올바른 요건이 예. 무엇인가 네. 이런 것도 상당히 앞으로도 협의해 나가고 일치해 나가자 네. 이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역시 강제징용자 문제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 쪽에서 한국 내에서 많이 지금 근함도 용화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해서 예. 상당히
그 오히려 일본에 다시 한번 배상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든가 네.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라고 오히려 우려를 나타냈다 이런 식으로 네. 전해집니다. 예. 공에 대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할까 원칙적인 입장만 네. 말씀하셨다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라디오 인터뷰를 한국 외대 법학과의 명예교수인 교수님 전화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인터뷰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때 여쭤봤던 내용이 뭐냐면 일본 NH 기자가 지난 17일 날 네. 문재인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한일 기본조약에서 해결된 게 문제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 대통령이 양국 간 합의와 별개로 강제징용 개인이 미쓰비시 등 회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 청구는 남아있다. 한국 외대의 법학대 교수님께서도 명예 교수님께서도 국가적인 체제에서의 어떤 보상과 별도로 개인 차원에서의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일본 정부 내에서도 강요 내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인정한 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래서 일본은 1991년에 국회에서 네. 일본 정부의 답변으로서 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65년도에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그리고 개인의 부분에서도 해결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개인 부분에서도 해결되었다라는 것은 예. 국가가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권한이 사라졌다라는 뜻이지 예. 순수한 개인 청구권이 사라졌다라는 뜻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네. 일본 정부가 정확하게 답변한 바가 있고 그렇군요. 이것을 두 차례 했습니다. 예. 네, 그때 일본은 러시아하고의 관계에서요. 예. 그래서 크리리오르토 에 있었던 일본인 재산에 대해서 네. 일본은 권리가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다 이렇게 답변한 네. 그런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고 네. 그것은 반대로 우리 한국 쪽에서 보면 네. 그 개인 청구권이 일본에 대해서 네.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논리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논리대로 한다면 일본 정부의 입장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도망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요. 예.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요. 예. 그러나, 요새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가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네. 아무리 한국 법원에서 네.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2012년 네. 5월에 한 사람당 1억씩 지불을 해야 되겠다. 네. 미쓰비시라든가 신일본 제철을 통해 네. 그런 판결이 나왔는데 아직 그대로가 아닙니까? 네. 그거는 국가가 그래서 한국이라는 국가가 그렇게 몰수하거나 네. 그런 권리가 65년도에 사라졌다고. 그러한 그러니까 국가의 보호권이 사라졌다는. 예. 그렇게 지금 일본 쪽에서는 많이 해석하고 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개인 청구권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즉 그렇게 판결도 나를 수가 있는데 결국은 기업의 네. 자발적인 그러한 위지에 달려 있다. 결과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요. 네. 또 말씀드리면 네. 당시 미쓰비시 등 네. 그런 기업들은 2012년에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처음은 지불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뒤에서 막은 게 아베 정권입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국가의 보호권이 남아 있지 않다라는 면에서는 국가는 또 그런 움직임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오히려 일본 쪽에서 위반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물론 그것은 어떤 문서로 남긴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그런 소문으로 그런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로 그 보도 그 정도로 아베 정권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라는 게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들도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 나가는지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게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호사카 유지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야나이 순지 일본 내무성 조약국장이 외국권으로 국가가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선에서의 보상받을 수 있는 권한은 65년 한일 조약에 의해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이 할 수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이미 쿠릴 열도에 있는 일본 재산권 청구와 관련해서 모순적인 내용을 일본 순지 국장이 이야기한 바가 있어서 그것을 원용을 하면 개인적 차원에서 기업에게 요구할 수가 있다라고 결정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일본 기업이 과연 이것을 동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있었는데 2012년도에 동의했다. 그런데 아베 정권이 아베 총리가 일본 미쓰비시 기업에게 지불하지 마라. 잘못하면 더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바람에 지금 지불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럼 맥락입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 미쓰비시, 중국 등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다 지불했다 그러거든요. 예. 배상도 했고, 그죠? 사과도 했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은 당시 일본 국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대만인, 그리고 조선인, 일본인은 일본 국적자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65년도에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나 중국인이나 미국인, 그것은 당시 전쟁을 했던 그 적국들이었고 적국의 포로를 간제 징용시켰습니다. 이거는 국제법에 위배되는 그 불법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도 배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상당히 그 복잡한 그러한 파즐 같은 부분을 정확하게 풀어나가야만이 일본 측을 많이 설득시키고 그리고 당시에 또 간제징용 문제에 실제로 굉장히 차별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더 많이 발굴을 하여서 자료적으로도 증명해 나가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그 일본 쪽에 많이 전해지면 일본 쪽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65년도에 사실 그 3억 불밖에 무상으로는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필리핀에게는 4억 5억 정도 줬거든요. 5억 불 정도. 그러니까 필리핀을 일본이 지배한 게 3년 정도입니다. 3년 정도죠. 우리는 40년. 40년을 35년에서 40년 했는데 3억 불밖에 무상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일본을 설득시켜 나가는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본 쪽에서는 다시 한번 또 그때 끝났는데 또 돈을 요구한다. 굉장히 그 안 좋은 말로 그 일본 내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정부가 상당히 그동안에 무책임했고 우리의 피해 36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받아야 했던 서름에 대한 이해가 없지 않았는가라는 참 뼈아픈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방금 그 퍼즐을 맞춰야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거를 일본 정부를 설득을 하고 일본 국민들에게 국민들 다수는 선하지만 일본의 많은 침략자들이 행한 이 전쟁의 전범들이 행한 여기에 대한 보상은 해야 된다라는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래서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다라는 논리, 그것을 정확하게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몰수권 같은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 있는 그 일본 기업이 그러나 자발적으로 낸다고 하면 그것은 막을 길이 없다라는 말을 일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 일본 정부가 또 그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그 정부 차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양심적으로 돈을 내겠다라는 기업들이 뭐 탄시도 미쓰비시도 내겠다고 했는데 신일본 최초에 그 다음에 어떤 회사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1억씩 내겠다고 했어요. 했는데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때 3억은 정말 적은 액수였기 때문에 국가가 다시 낼 필요는 없지만 기업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케인이 요구를 하면 네. 그 전당하면 내야 된다. 먼저 그 기본적인 논리부터 일본이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그러니까 그건 논리 작업 그리고 그것을 그 많은 일본인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실상 65년도에 다 끝났다라는 입장을 네. 취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러나 그거는 행정부의 입장이고요. 네. 사법부의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계속 그 논리적으로도 존리해 나가는 작업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거기 이명박 정부에서는 예. 바로 그 사법부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그때는 오히려 사법부의 판단을 좀 존중한 부분이 그렇군요.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한국은 삼권 분립에 그 존당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한 번 해도 안 됩니다. 네. 100번, 200번 해야만이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아우슈비츠 이런 감옥이나 이런 곳에 이웃 주민들을 다 들여다보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독일 네. 시민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을 하게끔 미 연합군도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일본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사법부의 판단은 또 사법부 판단대로 결정을 하고 우리가 이런 노력을 일본 사법부나 기업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하나의 방편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일제 간점기는 한국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그 많은 일본 사람들을 그 예. 한국에 그러한 그 일제 감정기에 흔적이 남아 있는 데를 많이 그 관광시키는 그런 것을 많이 개발을 시켜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더 많은 시간 내서 말씀 또 참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네, 바로 이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